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으니 11월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이죠. 펩타이드는 50개 미만의 아미노산으로 짧게 연결된 사슬로서 단백질의 작은 단위 정도로 보면 되는데, 펩트론 외에도 코넥스 기업인 엔솔바이오 사이언스가 펩타이드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펩트론은 지난 3년간의 부침을 겪어오다가 이번 하반기부터 급등을 보이기도 했네요. 그러면 펩트론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초쯤의 시기부터 살펴보면 먼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공시가 있네요. 주주총회 공시들과 비슷한 시기에 함께 있는 걸로 보아 주주총회의 안건 중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대한 건이 있었겠죠. 대개 기업들은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안을 승인받는데, 스톡옵션은 임직원의 사기를 고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지나친 스톡옵션 부여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각 구간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죠. 특히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이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펩트론은 현주가보다 낮은 스톡옵션이 7만 주밖에 되지 않네요. 총 주식수 대비 겨우 0.3% 수준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특허권 취득 공시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가 있군요. 먼저 유방암, 난소암, 폐암, 전립선암 환자들에서 뮤신일이라는 단백질이 과발현되는데, 뮤신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로 뮤신일을 인지하고 특정하여 암의 치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를 취득한 것이고, 이 취득 공시는 러시아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인데, 이후에는 미국 특허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펩트론의 뮤신일을 타겟하여 결합하는 항체 특허가 표적항암제랑 병용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에 표적항암제 시장 1위의 미국 시장에 이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펩트론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열렸음을 시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기술 이전 계약 공시도 뮤신일에 결합하는 특성을 보이는 펩001이라는 후보물질의 기술 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치료제약에게 펩001의 독점 개발 권리를 제공하여 추후 우선 검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계약 같네요. 펩트론은 이를 통해 항체약물 복합제의 성능을 일부 입증하게 됐고, 또 계약금으로 50여억이 유입되는 현금 창출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 단계에 따라 최대 수령할 수 있는 기술료는 6,100억 원대로 규모가 꽤 있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네요. 하지만 총 계약 규모 대비 확실히 받게 되는 금액이 적은 점, 그리고 4.8조의 연매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약사라는 점이 엄청 좋은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펩트론은 중국 치료제약에게 펩001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 물질의 진단 그리고 표적 면역항암제와의 개발 용도는 제외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계약 규모가 6,100억 규모라니 해당 시장의 규모가 꽤 큰가 보군요. 참고로 펩트론은 펩001을 국내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인 테라베스트와 면역항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 개발 중입니다. 펩트론의 뮤신일과 결합하는 항체와 테라베스트의 세포분화 기술을 접목시켜 고형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치료제로 개발하려는 것이죠. 펩트론의 파이프라인에서 치료제약 그리고 테라베스트와 개발 중인 항체의 약품의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이 활발한 점으로 보아 꽤 좋은 물질이라 생각되네요. 시장 규모가 꽤 큰 것도 보이네요. 이 물질의 결합 특성으로 미국 특허까지 취득했기 때문에 비록 전임상 물질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겠군요. 그리고 최호일 대표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 짜잘한 변화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공시도 보이네요. 이는 펩트론이 과거 25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해당 전환사채에 조정된 전환가액은 한 주당 26,430원으로 당시 펩트론 주가이던 11,000원보다 높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이 크던 상황이었으므로 전환사채의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 255억의 조기 상환이 자유를 더한 268억을 채권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펩트론은 8개월 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환 자금을 포함하여 총 750억을 주주배정으로 조달했어요. 펩트론의 주가가 침체됐던 이유이기도 하겠군요. 저희는 최근 이런 패턴의 기업들을 많이 봤죠? 우리가 늘 기업의 채권 유무와 전환 상환 여부를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펩트론은 주주배정 유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 주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주주배정 유증 이후에 기업에 접근하면 결국 주가가 오른다는 성공 전략으로 삼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펩트론은 채무 상환 자금을 제외하고도 운영을 위한 495억을 확보했으니까요. 이렇게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기업들은 추가 자금 조달 없이 다시 사업을 키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후의 유동성 상황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죠. 자금 조달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들 중에서 유동성이 확보된 기업들은 접근하기 좋은 기업이 되고, 유동성이 해결되지 않는 기업들은 접근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전환사채 조기 상환으로 인해 멀티에셋 자산운용이 보유한 전환사채권이 소멸되면서 멀티에셋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가 있었네요. 그리고 공급 계약 공시도 있네요. 호주 기업인 인벡스가 임상을 진행 중인 특발성 2개 내 고혈압 치료제를 위해 펩트론과 공동개발 및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임상에 사용할 완제의약품을 펩트론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벡스의 2개 내 고혈압 치료제인 프리세딘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도 받았는데 펩타이드의 스마트 데포라는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프리센딘의 약효를 지속할 수 있게 하여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프리센딘을 일주일에 1회만 맞아도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펩트론의 기술이 FDA 3상 임상 중인 치료제에 적용되는 것이니 당장 공급 규모는 작지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계약이겠네요. 따라서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적용된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는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게 되고 또 국내 독점 사업 및 대량 생산을 맡게 됩니다. 펩트론의 파이프라인에서 보면 이것이죠. 인벡스와 공동개발 중인 것으로 나오고 약 2조 규모의 시장을 타겟하게 되는 치료제입니다. 펩트론도 파이프라인이 알차네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뮤신일에 결합하는 이중항체 미국 특허권 공시이고 여기에는 파킨슨 치료제의 임상 결과 공시도 있네요. 참고로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질환에 속하는 질병으로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중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아 손발이 떨리는 현상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시장 규모는 10조 정도이지만 역시 근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죠. 국내에서는 카이너스메드가 파킨슨 치료제 FDA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킨슨 환자들은 주로 레보도파를 처방받아 인위적으로 도파민량을 늘려주지만 근본 치료제는 되지 못합니다. 많이 복용할수록 약효를 잃고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경과를 약간 늦추는 정도의 역할로만 쓰이고 있어요. 여기 나온 펩트론의 PT320은 레보도파가 가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했던 유망한 물질이었습니다. 레보도파의 부작용을 차단하면 레보도파와 함께 투약하여 근본 치료제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지속적인 투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대를 높였던 펩트론의 PT320 후보물질은 파킨슨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치료제의 투여 용량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된 이상회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체내에 있는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부작용 문제는 없었던 것 같네요. 다만 펩트론은 초기 파킨슨 환자 중 중증 환자군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했다며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글로벌 임상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후 반부를 직접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국내 바이오 기업은 임상 초반 개발 후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죠. 따라서 국내 바이오텍이 임상 후 반부를 직접 하겠다는 것은 해당 후보물질에 욕심이 나서일 가능성보다는 마땅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 이후 펩트론의 PT320에 대한 후속 내용은 아직 없네요. 바이오텍들은 파이프라인의 경과들이 롱텀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에 힘든 점이 있죠. 이후 과정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페이지로 넘어가면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괄호치고 자사주 취득 검토 공시가 있네요. 이 공시는 휴메딕스에서도 다뤘던 공시죠. 무언가 환원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 알리는 공시입니다. 보시면 지난해 주총에서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진행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를 제공했으니 그 취지에 부합하게 자사주 취득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결손금 보전을 했다는 건데요. 펩트론은 수년간의 결손금 누적으로 결손금이 큰 상황이었군요.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결손금으로 이전시키면서 결손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은 모두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죠.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물론 변화를 줘도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자본 총계는 똑같은데 단지 회계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보통 무상감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자본금을 줄이게 되면 줄인 금액만큼이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손 계정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후 감자차손을 다시 결손금으로 옮기면서 결손금 보전을 하게 됩니다. 펩트론은 감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액면가를 초과하는 주식 발행들을 많이 하여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은 많았으나 이어지는 손실로 인해서 결손금이 컸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결손금으로 이전하여 회계상 개선을 한 것이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기 주식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거죠. 자기 주식 취득은 현금을 감소시키고 기타 자본 항목 혹은 자본 조정 계정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후 펩트론은 실제로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 계약 체결을 알렸어요. 30억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여유가 없었는지 자기 주식이 전혀 없었던 것도 보이네요. 그러나 앞서 보신 대로 자기 주식 취득 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 9억어치의 자기 주식만 매입했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보고서도 한번 봐야겠죠. 참고로 펩트론은 기술 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매출, 법차손 요건이 각오 3년간 유예되는데 이미 상장한 지 8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유예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특례 기업은 영업손실 요건이 장기 면제되죠. 코스닥 일반 공모 상장 기업들도 이제 장기 영업손실로는 실질 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환기 종목으로만 지정됩니다. 펩트론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자본 잠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자기 자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작지 않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거듭된 신주 발행으로 인한 것이겠죠. 그리고 법차손 요건은 간당간당하지만 최근 3년간 50%를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지정되더라도 관리 종목은 아니죠. 여유 있습니다. 현재 장기 영업 손실을 보고 있지만 면제인이 문제 없고요. 다만 이러한 규모의 손실이 몇 번 더 지속되면 자기 자본을 감소시키게 될 테니 법차손 요건에 가까울 수 있고 자본금에도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매출도 30억 미만이 아니니 문제 없습니다. 다만 매출 요건은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군요. 코스닥 매출 규정은 연 30억 미만과 분기 3억 미만, 반기 7억 미만 요건이 있는데 그래도 펩트론은 분기 6억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내네요. 이 요건들로 문제가 된 바이오텍들이 많기 때문에 펩트론은 주로 펩타이드 소재 공급과 전문의약품 유통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요건이 위태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안정된 상황 같네요. 그래도 혹여 매출이 한 분기만 삐끗하여 감소해도 분기 매출 요건에 걸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큰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꺼림칙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판권 계약 공시가 보이네요.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인 루프원의 국내 판권 장기 계약을 LG화학과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펩트론의 파이프라인에서 피티베고라는 물질인데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의 원조는 다케다 제약의 루프린입니다. 그러나 루프린의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과거 펩트론은 이 물질의 원료를 대웅제약에 공급했고 대웅제약은 루피어라는 제네릭을 출시하고 판매해왔죠. 두 기업의 치료제는 모두 연 300억 매출 내외인데 대웅의 루피어는 원조인 다케다의 루프린의 매출을 앞지르는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펩트론과 대웅제약의 원료 공급 계약이 만료됐고 펩트론은 이미 자사의 원료를 사용한 제네릭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판권을 라이센스 아웃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위한 임상을 진행했고 결국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했다고 알렸습니다. 이게 펩트론의 루프원이고 덕분에 LG화학과의 장기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네요. 계약금은 영업비밀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므로 5.8억 이상이겠고 향후 실제 주문 확정 시 공급 계약 공시로 볼 수 있겠네요. 플라즈맵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급 계약의 공시가 되는 걸 봤었죠. 이미 팔리고 있는 루프린과 루피어의 매출로 볼 때 펩트론의 루프원이 엄청 파괴적인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현재 펩트론의 아슬아슬한 매출 요건은 보완이 될 수 있겠고 손실폭도 조금은 줄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펩트론은 199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로 연구개발 목적인 것 같고 원료 및 완제품의 생산은 우수의약품 제조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된 오송바이오파크에서 담당하려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15년에 기술특례로 상장했으니 이제 매출, 법차손 요건의 유예는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펩트론은 종속회사가 없고 관계기업도 없는데 테라베스트에 25억을 투자한 것이 보이네요. 테라베스트는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으로서 현재 펩트론과 펩001의 공동개발을 진행하여 고형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있죠.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펩트론은 다른 바이오텍과 투자조합에 출자했습니다. 모두 단기손익 측정 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손익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정도는 아니겠어요. 총 주식을 보면 과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현재는 보통주로만 2062만 6853주를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신탁계약 체결로 이제 7만 3961주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주식의 소유지분 상황을 보면 최대 주주인 최호일 대표님이 8.38%를 가지고 있고 최호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9.47%를 가지고 있네요. 설립 이후 오랫동안 이렇다 할 현금 흐름을 일으키지 못해 계속해서 신주를 발행하며 사업을 이어왔다고 추측할 수 있겠어요. 단독 지분율도 총 지분율도 낮기 때문에 지배력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추가 자금 조달 시 조달 방법에는 제약이 있겠죠. 대개 바이오텍들 중에서는 대표님이 바이오 전공이 아닌데도 경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펩트론의 대표님은 LG화학과 생명공학연구원 출신이시네요. 그리고 다행히 미상환매잔인은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바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자산 부분에서 현금성 자산의 변화가 있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실이 있는 펩트론은 단기금 융상품을 처분하면서 대응했어요. 따라서 손실을 메꾸고 남은 금액이 일부 현금 자산으로 증가했네요. 그 외 변화는 없고 유형자산을 보면 감가상각되어 감소했는데 이렇게 펩트론은 대전 본사와 오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토지를 양수하기도 했는데 추후 생산 설비를 늘리려는 계획도 있나 보네요. 연구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대전 본사는 기계장치 규모가 작고 대신 연구용기 자재가 보이는데 생산을 담당하는 오송 공장은 기계장치가 큰 차이가 보이는군요. 부채 부분도 봐보면 부채 쪽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금 융상품 처분으로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꿨기 때문에 부채 쪽은 변한 게 없어요. 차입금은 90억 정도가 있네요. 오랫동안 이렇다 할 현금 흐름을 가지지 못해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온 펩트론은 차입금을 늘리기보다는 주로 신주를 발행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본금이 커져버렸죠. 영업손실로 자본총계가 전년 대비 140억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즉
이들의 분기당 손실 규모를 짐작해 볼 때 자본 총계 대비 자본금은 그렇게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약 2년 내에 자본 잠식이 시작될 수 있으니 기간 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전하며 이익잉여금을 플러스로 만들었지만 이어지는 손실로 인해 다시 감소하는 게 보이고 이것은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제 실적도 봐보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손실이 커진 것이 보이네요. 비용의 대부분은 연구개발비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전년 대비 나빠지는 것을 주요 요소로 삼기는 어렵지만 유동성, 존속성 여부는 봐야 합니다. 매출 요건은 문제없는 상황이지만 분기 3억, 반기 7억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매출은 아니므로 혹여나 삐끗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LG화학과의 공급 계약이 시작될 경우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누적 법차손이 마이너스 126억이므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법차손 요건은 내년 사업연도에 한 번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자본 잠식 요건은 내후년 사업연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펩트론은 그 기간 내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추가 자금 조달 같은 안 좋은 이슈를 피할 수 있겠어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죄다 파랗죠. 펩트론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150억 내외의 손실을 봐왔고 이를 유상증자로 대응하며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또 재무 리스크가 발생되기 전에 기술 이전 등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졌을 겁니다. 이제 펩트론의 사업을 봐보면 펩트론은 펩타이드 소재를 공급하면서 매출을 내고 또 전문의약품을 유통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술 이전 계약에 선수금 유입이 있었죠. 펩트론은 펩타이드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약효지속형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졌습니다. 가령 펩트론의 약효지속형 물질들은 하루에 한 번 주사제를 맞아야 하는 치료제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맞게 하여 효율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치료제에 임상 중인 기업이 펩트론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펩트론이 약효지속형 의약품에 인증된 설비까지 갖췄기 때문에 임상에 필요한 원료도 공급하고 임상 성공 시에는 대량 생산도 맡길 수 있죠. 펩트론은 이 기술을 통해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네릭인 루프원이 곧 유통될 것으로 보여 현금 흐름 역할을 보완할 수 있겠고 PT320은 호주 인벡스사의 3상에 적용되고 항체의약품은 중국 치료제약에 기술 이전됐으며 고용암 세포 치료제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핫했던 치료제는 당뇨, 비만 치료제였죠. 여기 보시면 MTA 완료 진행이 보이는데요. MTA는 물질 이전 계약으로서 기술 이전 계약의 단계 중 하나입니다. 현재 GLP-1이라는 펩타이드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여 상당히 핫했었는데 가장 핫했던 노보와 릴리가 참가했던 학회에 함께 참여했던 펩트론의 성과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료제에 펩트론의 지속형 치료제를 활용하면 월 1회 투여로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한 많은 제안을 받았고 MTA 이후에는 텀시 수령까지 하였다는 문구가 있죠. 텀시 수령은 기술 이전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참여했던 바이오 USA에서의 성과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릴리 혹은 노보를 암시하는 듯한 기업과 MTA를 체결하고 계약을 조율하고 있음을 알리는 문구가 있죠. 이미 희귀하게 지정된 호주 인벡스사의 프리세딘 FDA 임상 3상에 펩트론의 지속형 제제가 활용되고 있고 또 펩트론이 인증된 설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펩타이드 계열 당뇨 비만 치료제를 가진 글로벌 제약사들도 치료제의 투여 횟수를 줄이기 위해 펩트론에게 공동연구 제의를 했고 이로 인해 현재 물질 이전 계약과 텀시 수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 펩트론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이겠어요. 비만 치료제는 100조 규모에 달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 경우 펩트론에게는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 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펩트론은 현재 넉넉하지 않은 유동성 상황을 가지고 있고 분기 손실 규모 또한 마이너스 40억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자금 조달이 또 진행될 수 있어 보이지만 LG화학과 루프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급이 시작되면 개선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추가 자금 조달을 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루프원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래도 펩트론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펩트론의 지속형 스마트 대포 기술이 FDA로부터 희귀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의 임상에 적용되고 또 당뇨 비만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도 추진되는 등 펩트론 기술이 성과를 내면서 좋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펩트론은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존속성에도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당뇨 비만 치료제 계약에 베팅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펩트론의 주가가 꽤 올랐고 텀시 수령을 했다 해도 기술 이전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진입하지 않으면 변동성 때문에 힘든 투자가 될 수 있겠어요. 또한 혹여 매출 요건이 미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0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꺼려지신다면 펩트론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파킨슨 치료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이상의 해로 환자군을 줄일 수 있었겠고 투여 용량도 정하게 됐으니 모두가 실패하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펩트론의 플랫폼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항체의약품들도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시간은 꽤 걸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펩트론은 특히 치료제들의 투여 횟수를 줄이는 장기지속형 특성의 파이프라인을 주목해야겠고, 이미 오른 주가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과정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부 목적으로 이후에 펩트론 사업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